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 가끔 이거를 보고 1시간보다 1만 원이 소중하다라고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심이 드러난 거죠. 저도 가끔 실수로 그렇게 읽어요. 제 마음이 이 겉보기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바로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제 앞모습을 보는 것과 옆모습을 보는 것. 네. 누구야 지금? 탄식을 내뱉은 사람 누구야? 선물 주세요. 그리고 제 뒷모습. 방향마다 다른데 옆모습이 좀 역겨우시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는 게 다르고, 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게 이제 당연히 상식인데, 제가 이렇게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정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깨닫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쓴 책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책을 쓴 게 2006년에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중남미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것은 1492년에 콜럼부스가 원래 이제 인도로 가려고 그랬죠. 후추를 떼어오려고 이제 인도로 가다가, 인도에 간 게 아니라 그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어딘가를 가서 자기는 이제 정신 승리를 했죠. 여기가 인도야.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디오라고 불렀죠. 근데 사실 이제 거긴 인도는 아니었죠. 그렇게 그 사건을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뭐라고 배우고 있냐면은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용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나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도 당연히 그렇게만 보고 그런 관점에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중남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된 게, 우선 그 발견이라는 단어입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딘가, 아니면 누구도 보지 못한 뭔가를 처음으로 누군가 발견한, 캐치했을 때 그걸 발견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콜럼부스가 거기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로는 한 8천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뭐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김춘수에 꽂힙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막 존재가 드러나나요?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러면 콜럼부스가 거기를 지나가서 조선으로 왔으면, 그 당시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으로 왔으면 조선이 발견이 됩니까? 그건 발견이 아니라 두 문명의 만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두 문명의 만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누군가가 무엇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그 만남, 두 문명의 만남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자들 연구로는 그 먼저 살던 8천만 명 중에 200만 명만 남기고 다 죽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콜럼부스에 대해서 위인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사람이 제가 어디서 내용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부족이, 거기 살던 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말을 안 든다고 해가지고 손모가지를 한 10,000명을 잘랐대요. 우리는 그 사람의 위인 연기를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은 서양 스페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발견일 수 있겠으나, 거기 살던 선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발견입니까? 학살입니까? 학살이죠. 제국주의의 침략이고 학살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도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보이지 않았던 면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한점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시선만으로 그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제 배워온 거죠. 사실 뭐 이런 거창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획일화된 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돈 중심의 관점. 되게 좋아하고 있죠?
저도 제가 저런 돈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대답이 작아. 돈 좋아하시죠? 네. 저한테는 안 돼요. 전 돈을 사랑하거든요. You like money? I love money. like보다 love가 세죠? 당연히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미래의 직업이나 직장 고민 많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 미래를 고민할 때 당연히 페이부터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그 일을 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대부분이 돈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고백했잖아요. 돈 사랑한다고. 다만 제가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좀 인생이 바뀌었는데 제 친구 중에 동화작가, 좀 유명한 동화작가 한 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초등학교에 이제 강연을 가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 제 친구 동화작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동화작가는 연봉이 얼마예요? 이걸 질문하더래요. 너무 느닷없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연봉도 많지 않으니까 얘기하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되물었대요. 선생님은 네가 초등학생인데 그 동화작가 연봉이 왜 궁금한지 그게 더 궁금하구나. 되물었더니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요 동화를 좋아하고 동화를 쓰고 싶은데 연봉이 얼마 이하면 안 하려고요. 뭐 자화상일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친구가 누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됐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닮은 거예요.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든 것을 돈이 되느냐 아니냐로만 판단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관점의 전환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구체적으로 한번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죠. 사실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직업의 좋고 나쁜 건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인 거죠. 돈 조금 버는 직업은 나쁜 직업이고. 그런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었고 그런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이라는 관점, 시간이라는 방향에서 보니까 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보죠. 단순히 직업은 돈을 버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직장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반대로 내줘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시간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몇 시간이 될까? 24에다가 뭘 곱하죠? 7을 곱하면 168이 나오더군요. 이것을 이 168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한번 직장을 다니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거칠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잠은 잘 거고 무조건 사람이 일을 할 거고 여가 세 가지 범주로 나눠봤어요. 잠은 얼마나 잘까? 하루 한 8시간을 잔다고 치면 87에 56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그렇게 많이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학생분들 지금 많이 오셨죠? 네. 학생들 5교시에 자요 안 자요? 솔직히 진짜 5교시에 자요 안 자? 자죠? 심지어 1교시에도 자잖아. 자느라고 1교시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죠? 등하교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요 안 자요? 자죠? 그리고 주중에 이제 시험을 보느라고 시간이 모자르면 주말에 몰아서 자고 이래저래 따져보면요. 사람이 대충 8시간 전후로 잡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87에 56시간 정도 잡고 또 뭐가 있을까? 일. 사실 일이라고 하는 시간 좀 천차만별이죠.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어떤 친구는 모 전자회사를 들어가서 1년 365일 중에 362일을 일한 친구가 있어요. 결국에 그만뒀는데 그런 직장이 있는 반면
저도 이제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이다 보니까 연구원으로 좀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작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다닌 직장들 중에 한 직장이 칼출근 칼퇴근을 했어. 그 직장의 특징이 뭐냐?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망해가는 회사니까 일이 있어 없어? 일이 없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널널하고 칼출근 칼퇴근하는 직장으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출퇴근 시간까지 합쳐보니 대략 한 주당 60시간 정도를 일에다 쓰더군요. 그게 이제 한 36%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여가가 한 31%, 52시간 정도 될 거예요, 계산이 맞으면. 그러니까 얼추 보면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수면 33%, 일 36%, 여가 31%.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3분의 1을 자고, 3분의 1을 일을 하고, 3분의 1은 여가를.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여가가 상대적으로 적죠.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OECD 최장 근로시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더니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 내 인생에 최소 잡아도 몇 분의 1을 파는 것이다? 그 기간에 3분의 1을 파는 것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일을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생각하면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 최소 잡아도 절반 이상을 보내는 것이 갖다 파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요 관점,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이 직업을 보면 좀 마음이 묘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우울한 설문조사 통계를 봤어요. 뭐냐면 어디서 뉴스에서인가 봤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4명 중에 3명이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재미가 있댔을까요? 없댔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과연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 최소 잡아도 절반 이상이 재미가 없는 사람은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행복이란 뭘까? 제가 이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충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우화를 하나 접한 적이 있어요.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우연히 읽다가 발견한 우화인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 우화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우화라서 어부 우화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들려드리면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는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보세요. 왜요?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낚싯대 하나 걸쳐놓고 물고기를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요? 그물을 쓰셔야죠. 그물을 쓰면 물고기를 훨씬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 벌어 뭐하게 해요? 돈 벌면 그 돈으로 배를 한 척 장만하셔야죠. 배를 타고 원양어업을 나가보세요. 가까운 바다에서 그물로 깔짝대는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잡아 뭐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면 회사를 차리세요. 수산회사. 그래가지고 더 많은 배를 동원해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당신이 수산회사의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될 수 있어요.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뭐가 좋은데? 주먹을 부른 질문이죠? 좋으면 좋다는 줄 알 것이지 이렇게 딴질 걸어.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당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 양반아. 노년을 어떻게 편하게 보내는데요? 답답하네. 당신 나중에 노년에 편하게 바닷가 나가서 낚시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이 양반아. 그랬더니 낚시하던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저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제가 이 우화를 읽고 누군가 망치로 내 뒤통수를 빵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면 사실은 누구나 행복을 노년으로
버킷리스트라는 걸 짜라가지고서는 행복을 다 노년으로 미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실 돈이라는 기준에서만 보면, 관점에서만 보면 행복은 정해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지만 그 관점에서만 살았다가 자칫 정말 더욱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시간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턴가 봤는데, 바로 돈에 시간을 팔지 않으면서부터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마음먹고 시작하면서부터 진정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수입은 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바로 행복한 시간이 축적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연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도 없어.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몰고 여러분이 항상 보던 그곳을 뱅글뱅글 돌다가 기름 다 쓰시겠어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으로 직진하시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은 곳으로 직진하죠. 연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시간은 연료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나요? 누구에게나 한정된 연료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볼 때는요, 사람들이 연료가 다 될 때까지 자기가 돌던 곳만 뱅글뱅글 돌다가 간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뱅글뱅글 돌던 그 궤도를 멈춰서 바로 그 순간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직진해야죠. 행복은 밝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행복한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돈에 시간을 팔지 않으면서부터 정말 행복한 추억과 시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취향도 하나 생겼어요. 카드 할부로 해외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더 귀엽다 보니까 카드 할부. 웃으시죠? 근데 되물을게. 여러분 어떻게 자동차는 할부로 사세요? 누구에게는 자동차를 할부를 내서라도 자동차 사는 게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미래를 저장사표서라도 행복한 현재의 무엇을? 시간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사물과 현상을 보다가 어떤 관점?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관점을 보면서 그동안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걸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